명절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막내 성우가 술에 취해 말했다. 아버지, 아직도 복권 사세요? 돈도 없으시면서 그 돈으로 약이라도 사드시죠. 정희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말했다. 아버님, 이전 좀 얇게 붙여주세요. 두꺼워서 질겨요.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춘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춘식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구도심 한복판,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 안쪽에 박춘식이 살고 있습니다. 올해 70을 넘긴 춘식은 매일 아침 캑캑거리는 기침 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폐에 뭔가 걸린 듯한 그 기침은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지만 병원에 갈 돈이 아까워 그냥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식이 사는 방은 겨우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입니다. 낡은 장롱 하나, 작은 텔레비전 하나, 그리고 이불과 베개가 전부인 방에서 춘식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뜯어져 있고 천장에는 비 새는 자국이 얼룩덜룩하게 남아 있습니다. 부엌이라고 해봐야 코너에 작은 가스레인지 하나와 낡은 냉장고가 전부입니다. 그런 춘식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침이 되면 춘식은 항상 같은 일상을 반복합니다. 찬물에 얼굴을 씻고 전날 남은 밥에 김치 몇 조각을 올려 먹는 것이 아침 식사의 전부입니다. 가끔 이웃집에서 나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나면 춘식은 침을 꿀꺽 삼키며 아쉬워하곤 합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고기를 먹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거든요. 하지만 춘식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과거가 있습니다. 30년 전 춘식은 전라도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때 춘식은 제법 넓은 농과 밭을 가지고 있었고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농부였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격으로 이웃들의 신뢰도 받았죠. 그런 춘식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성호, 둘째 성민, 막내 성우. 춘식은 이 아들들을 보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내가 농사만 지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아들들은 꼭 공부시켜서 성공시켜야지. 그래서 춘식은 자신이 가진 모든 농지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논 3,000평, 밭 2,000평을 모두 팔아서 아들들을 서울로 보내기로 한 거죠. 당시만 해도 시골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지만 춘식에게는 꽤 큰 돈이었습니다. 아들들의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서울에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비용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춘식은 아내와 함께 아들들을 서울역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들들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살려면 월세며 식비며 온갖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춘식은 농지를 판 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춘식이 선택한 사업은 작은 식료품 가게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조그만 가게를 차려서 생필품을 파는 거였죠. 처음에는 나름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 주었고 매출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춘식은 이 돈으로 아들들을 계속 뒷바라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춘식이 오래 알고 지낸 동네 지인이 사업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춘식이 형, 나만 믿고 도장 한 번만 찍어줘. 사업 잘 되면 형한테도 좋은 일 시켜줄게. 춘식은 그 말을 믿고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의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였습니다. 순식간에 춘식에게 엄청난 빚이 떨어졌습니다. 보증을 선 금액이 워낙 커서 춘식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춘식은 식료품 가게도 문을 닫아야 했고 시골집마저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들들 대학 등록금은 이미 다 낸 상태였다는 것이었죠. 춘식은 모든 걸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들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따로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구도심 변두리에 작은 방 하나를 얻어서 혼자 지내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춘식의 힘겨운 서울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세 아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큰아들 성우는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둘째 성민도 공무원이 되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고 막내 성우는 자영업을 하며 나름 괜찮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춘식은 멀리서나마 아들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죠. 하지만 아들들과는 연락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가끔 명절이나 생일 때 짧은 안부 인사 정도만 주고받을 뿐입니다. 춘식도 아들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먼저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어렵게 산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들이 미안해할까봐 또 걱정시킬까봐 그냥 혼자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춘식에게는 작은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주 한 번씩 사는 로또입니다. 동네 복권방에 가서 1,000원짜리 로또 한 장을 사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맞으면 우리 애들한테 밥 한 끼라도 사주겠네. 복권방 사장도 이제는 춘식의 그 말에 익숙해져서 함께 웃어줍니다. 어르신, 이번엔 꼭 되실 거예요. 제가 봐도 운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사장의 말에 춘식은 배시시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야 할 텐데 말이야. 아들놈들 얼굴도 보고 싶고, 물론 당첨될 확률이 낮다는 걸 춘식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사는 로또가 춘식에게는 삶의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춘식의 방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나무 책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권 안 되는 낡은 책들과 함께 두꺼운 봉투 하나가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중요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30년 전에 받았던 토지 보상 관련 계약서들입니다. 당시 춘식이 팔았던 시골 땅이 몇 년 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엄청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춘식은 그 돈을 받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세 아들에게도 완전히 비밀로 하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춘식에게는 나름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 춘식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어느 쌀쌀한 가을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해진 기침과 함께 갑작스럽게 고열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밤새 몸을 떨며 뒤척이던 춘식은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완전히 누렇게 뜨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춘식은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정도 아픈 것쯤은 참고 넘어갔겠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습니다. 몸 전체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춘식은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큰아들 성우에게 연락해서 며칠만 신세를 져야겠다고 말이죠.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던 춘식은 마침내 성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성우야. 아, 아버지세요? 어쩐 일이세요? 성우의 목소리가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니, 그게 몸이 좀 아파서 말이야.
며칠만 너희 집에서 신세 좀 지면 안 될까? 성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춘식은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응, 열도 나고 기침도 심해서 말이야. 약 먹으면 곧 나을 테니까 걱정 말고. 춘식은 최대한 밝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일단 오세요. 집에서 얘기해요. 성우의 대답은 그리 반가워 보이지 않았지만 춘식은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문전박대는 당하지 않았으니까요. 고맙다, 아들아. 짐은 별로 없으니까 금방 갈게. 춘식은 전화를 끊고 작은 가방에 옷 몇 벌과 약통을 챙겼습니다. 성우가 사는 아파트는 춘식이 사는 곳에서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중산층이 사는 괜찮은 동네였죠. 춘식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기침 때문에 다른 승객들이 쳐다보는 게 민망해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문을 두드리자 성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다, 괜찮아. 며칠 푹 쉬면 나을 거야. 춘식은 억지로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큰아들의 집은 깔끔하고 따뜻했습니다. 춘식이 사는 곳과는 천지 차이였죠. 그때 부엌에서 며느리 정희가 나왔습니다. 어머, 아버님 오셨네요. 정희의 인사는 예의상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표정도 그리 밝지 않았고요. 응, 정희야. 미안하다. 몸이 좀 아파서 며칠만 신세지려고. 춘식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정희는 대답은 했지만 눈빛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눈치를 채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안방에서 주무세요. 저희는 작은 방에서 잘게요. 아니다, 아들아. 거실에서 자면 되니까 괜찮다. 춘식은 손사래를 쳤지만 성우는 고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가 차린 밥상에는 갈비찜과 나물, 김치찌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춘식은 얼마 만에 보는 제대로 된 밥상인지 모르겠다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겠다. 정희가 요리를 참 잘하는구나.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 정희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춘식은 기침을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참기 어려울 때마다 캑캑거리는 소리가 나왔죠. 그때마다 정희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기침이 심하시네요. 병원에는 안 가보셨어요? 응, 아직은 안 갔어. 약국에서 약 사 먹으면 나을 거야.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침이 심하면 정희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거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전염성이 있는 병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춘식은 그 마음을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 가볼게. 걱정 말아라. 밤이 되자 춘식은 안방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푹신한 침대에서 자게 되어 몸이 한결 편했습니다. 하지만 벽 너머로 들려오는 성우와 정희의 대화 소리 때문에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오래 계시면 어떡해? 우리도 생활비 빠듯한데. 그래도 아버지가 아픈데 어떡해? 며칠만 계시다 가실 거야. 성우의 목소리도 그리 확신에 차 있지는 않았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아이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내야 하는데.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동생들도 있잖아요. 왜 우리만 모셔야 해요? 정희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둘째, 셋째한테도 연락해서 돌아가면서 모시자고 해요. 우리만 계속 모실 수는 없어요. 춘식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쓰라렸습니다.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걸 뻔히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춘식은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정희가 소독약으로 변기와 세면대를 닦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춘식이 사용한 후에 바로 소독을 하고 있는 거였죠. 아,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정희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응, 미안하다. 내가 쓰고 나서 더러워졌나? 춘식은 미안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자주 청소하는 거예요. 정희는 변명했지만 춘식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꺼려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성우는 회사에 갔고 춘식은 정희와 둘이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외출한다며 나가버렸습니다. 장 보러 나가요. 아버님은 푹 쉬세요. 하지만 춘식은 알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기 싫어서 나간다는 걸 말이죠. 혼자 집에 남은 춘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침은 여전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정희의 차가운 시선과 성우의 어색한 태도였죠. 저녁에 성우가 돌아왔을 때 춘식은 말했습니다. 성우야, 내일 둘째한테 연락해봐. 거기서 며칠 지내볼까 해서. 성우는 안도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성민이한테 연락해 볼게요. 하지만 둘째 성민에게 전화를 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형, 미안해요. 우리 집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요. 아내가 몸이 안 좋거든요. 아버지께서 감기 기운이 있으시다니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성민의 거절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막내 성우에게도 연락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형, 죄송해요. 저희는 원룸에 살아서 아버지 모실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장사도 바빠서. 결국 춘식은 큰아들 집에서 계속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춘식은 다시 한번 벽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를 들어야 했습니다. 당신 봐요. 동생들은 다 핑계대고 피하잖아요. 결국 우리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춘식은 깊은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춘식은 며느리와 아들의 눈치를 보며 지내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그래도 최대한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몸이 아픈 와중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돕기 시작한 겁니다. 정희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시켜라. 그냥 놀고 있기가 미안하다. 처음에 정희는 괜찮다고 했지만 춘식의 끈질긴 부탁에 결국 몇 가지 일을 맡겼습니다. 화장실 청소, 설거지, 빨래 널기 같은 간단한 일들이었죠. 춘식은 기침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신세진 보람이 있지. 며칠이 지나자 춘식이 맡는 일의 양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설거지, 빨래, 바닥 닦기까지 거의 모든 집안일을 춘식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춘식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아버님이 도와주시니까 정말 편해요. 하지만 춘식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허리가 아파서 바닥을 닦을 때마다 신음소리가 나왔죠. 아이고, 이 허리야. 그래도 춘식은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정희 앞에서는 항상 괜찮다, 괜찮아라며 웃어 보였거든요. 어느 날 아침 춘식이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아! 춘식은 바구니를 놓고 허리를 부여잡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정희가 올라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잠깐 삐끗한 것 같은데 금방 나을 거야. 그럼 오늘은 쉬시고 내일 하세요. 정희의 말에 춘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 정도 가지고 쉴 수는 없지.
빨래는 매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춘식은 아픈 허리를 참고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그런 춘식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파트 단지에서 춘식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김아주머니가 정희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저기 어르신이 정희 씨 시아버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아, 그런데 소문 들었어요. 그 어르신이 옛날에 재개발로 돈 꽤 받았다던데?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이 부동산 일하는데 그쪽 동네 재개발 때 보상 많이 받은 사람들 명단에 박춘식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같은 사람 아닐까요? 그 말을 들은 정희는 집에 돌아와서 춘식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버님이 돈을 숨기고 계신 걸까? 정희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춘식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굳이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이상했거든요. 그날부터 정희는 춘식이 없을 때마다 몰래 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춘식이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정희는 안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뒤져봤습니다. 옷장 속, 이불 밑, 베개 아래까지 샅샅이 찾아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숨겨놨나? 정희는 거실의 책장도 뒤져봤습니다. 오래된 책들 사이사이를 찾아보니 뭔가 두꺼운 봉투 같은 게 만져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식이 돌아온 겁니다. 정희는 급하게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춘식은 큰 마트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 아버님 오셨어요. 뭘 그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응, 정희가 좋아할 만한 과일도 사고 성우 좋아하는 반찬거리도 좀 샀다. 춘식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춘식이 산 물건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비싼 과일들과 좋은 고기까지 사온 겁니다. 아버님이 이런 비싼 걸 어떻게 사시지? 정희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평소에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런 쇼핑을 할 수 있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날 저녁 성우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정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님에 대해서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 아버님이 옛날에 재개발 보상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비싼 물건들도 사오시고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막내 성우가 술에 취해 말했다. 아버지, 아직도 복권 사세요? 돈도 없으시면서 그 돈으로 약이라도 사드시죠. 정희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말. 성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아버지가 돈이 있으시면 왜 이런 작은 방에서 혼자 사셨겠어? 그러게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한번 알아봐요. 정희의 말에 성우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춘식은 이런 상황을 모른 채 매일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침은 많이 나아졌지만 허리 통증은 계속되었죠. 그래도 괜찮다며 웃는 얼굴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 허리를 주무르며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이것도 힘든 애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춘식이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정희가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응, 뭐가 궁금하냐? 아버님 고향이 전라도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농사 지으실 때 혹시 재개발 같은 거 없었어요? 춘식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청소를 계속하며 대답했습니다. 재개발? 그런 건 없었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냐? 아,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시골도 개발 많이 한다고 하니까요. 춘식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벌써 눈치챘나?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춘식은 며느리와 아들의 마음을 좀 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모시는 건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춘식은 책장에 숨겨둔 봉투를 꺼내어 들여다봤습니다. 토지보상 계약서와 함께 최근에 받은 로또 당첨 확인서도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춘식은 봉투를 다시 책 사이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춘식은 오랜만에 세 아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성우야, 둘째랑 막내도 오는 거지? 네, 아버지. 내일 오후에 다 올 거예요. 성우의 대답에 춘식은 기뻐했습니다. 명절 당일 둘째 성민과 막내 성우가 각자 가족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춘식은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모이니까 정말 좋구나. 하지만 아들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둘째 성민이 물었습니다. 응, 형네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 정희가 잘 챙겨주고 있어. 춘식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정희의 얼굴은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춘식을 잘 모시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막내 성우가 술을 몇 잔 마시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복권 사세요? 춘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복권? 왜 그런 걸 물어보냐? 형수한테 들었는데 가끔 복권방에 가신다면서요? 정희가 당황하며 성우를 말렸습니다. 그런 얘기는 왜 해요? 하지만 성우는 술 기운에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궁금해서요. 돈도 없으시면서 복권은 왜 사세요? 그 돈으로 약이라도 사드시는 게 낫지 않아요? 춘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복권 사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1,000원짜리 하나 사는 것도 안 되나?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성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성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생활이 힘들어요. 아이들 교육비에 집 대출까지 있어서요. 아버지 모시는 건 큰형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민의 말에 성우의 얼굴도 일그러졌습니다.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만 아버지 모시라는 거야? 성우가 화를 내자 성민도 맞받아쳤습니다. 형이 장남이잖아요. 그리고 형이 가장 형편이 나은 것 같은데요. 내가 형편이 나아? 우리도 빠듯하게 살고 있어. 아들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는 걸 보며 춘식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얘들아, 그만해라. 아버지 때문에 싸우지 말고. 하지만 아들들의 말다툼은 계속됐습니다. 그때 막내 성우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시는 것보다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요즘 요양원들도 시설 좋고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춘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라는 건 사실상 버리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요양원이라. 춘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성우가 술 마셔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성우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져 있었습니다. 춘식은 아들들이 모두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례를 지낼 때 또 다른 모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전을 부치는데 춘식이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전 좀 부쳐줄까?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앉아 계세요.
하지만 춘식은 그냥 앉아만 있기가 미안해서 계속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희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전 좀 얇게 붙여주세요. 두꺼워서 질겨요. 주변에 있던 며느리들과 아들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식의 전 붙이는 솜씨를 은근히 비웃는 분위기였죠. 춘식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붙인 전을 그렇게 말하다니, 게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아, 그래. 조심해서 붙여야겠구나. 춘식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속은 쓰라렸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는 그냥 쉬고 계세요. 그 말에 다른 며느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식은 결국 구석에 앉아서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차례 준비하는 걸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춘식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아들들은 서로 각자의 근황을 얘기하며 웃고 떠들었지만 춘식에게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형식적으로 아버지는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정도였죠. 제사가 끝나고 나서 아들들이 따로 모여서 얘기하는 걸 춘식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둘째와 막내가 돌아갈 때 춘식은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얘들아, 가끔씩이라도 안부 전화해줘라. 아버지가 걱정된다고 연락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아들들의 대답은 성의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 연락드릴게요. 춘식은 그날 밤 혼자 방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구나. 자신이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들이 이제는 자신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특히 정희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듯 말한 것이 가장 상처였습니다. 춘식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명절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정희는 춘식과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고 성호도 아버지와 대화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춘식은 이런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호가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정희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 한계예요. 아버님이 계신 지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그래도 아버지인데 어떡해. 갈 곳도 없으시고. 성호의 목소리에는 고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살림살이가 얼마나 빠듯한지. 아이 학원비에 관리비까지 올랐는데 식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춘식은 안방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가 결심한 듯 춘식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알아보니까 요양원 중에 정말 좋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지내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생활비도 보태드릴게요. 정희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춘식에게는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정희야,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나? 춘식의 물음에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춘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짐덩어리가 되었다는 걸 말이죠. 성호도 집에 돌아와서 같은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아들마저 이렇게 말하니 춘식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나가면 되는 거지.
그날 밤 춘식은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식은 작은 캐리어에 옷가지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책장에 숨겨둔 봉투도 조심스럽게 챙겼죠. 성우야, 내가 나가겠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성우는 당황했지만 잡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스스로 알아보겠다. 너희들 패 끼치고 싶지 않다. 춘식은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잘 있어라.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춘식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손에 든 작은 봉투가 점점 젖어들었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춘식은 성우가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건가 싶어서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춘식 회장님이시죠? 회장님이라고요? 춘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의 김 변호사입니다. 회장님의 로또 당첨금 관리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님께서 구매하신 로또가 70억에 당첨되었습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부동산에 투자해 두었습니다. 춘식은 멈춰섰습니다. 70억 로또 당첨? 언제 당첨된 건가요? 한 달 전쯤입니다. 회장님께서 당첨 즉시 저희에게 부동산 투자를 의뢰하셨잖아요. 춘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달 전쯤 어지러워서 의식을 잃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뭔가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류는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춘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서 있던 춘식의 이마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춘식은 휴대폰을 끄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 든 봉투와 캐리어가 전 재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70억의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돈도 지금 춘식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는 없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한참을 걷던 춘식은 근처 찜질방을 발견하고 들어갔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70억이라니. 정말일까? 춘식은 변호사가 준 명함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진짜 법무법인 명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춘식은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일을 되짚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몸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검사를 받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의식을 잃었었죠. 깨어났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고 의사는 과로라고 했습니다. 그때 뭔가 있었나? 춘식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복권방에 들렀던 것 같은데 그 이후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혹시 그때 로또를 샀던 걸까요? 하지만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연락해서 부동산 투자를 의뢰했다고 했는데 다음 날 오후 춘식은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가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많이 놀라셨죠? 변호사님, 정말 제가 70억에 당첨된 게 맞나요? 물론입니다. 여기 모든 서류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로또 당첨 확인서, 당첨금 수령 확인서, 그리고 부동산 매입 계약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첨 직후 저희에게 연락하셔서 세금 문제와 안전한 투자를 의뢰하셨습니다. 현재 강남과 여의도에 상가 건물 2채를 매입해 두었습니다. 춘식은 서류들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고 서명도 자신의 글씨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저는 이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아, 그러시군요. 당시 회장님께서 갑작스런 당첨에 많이 당황하셨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성 일시적 기억 상실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건물들이 정말 제 것인가요? 춘식이 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월 임대 수익만 해도 2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장님 통장으로 매달 입금되고 있는데 확인 안 하셨나요? 춘식은 급하게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정말로 매달 큰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왜 이렇게 초라한 차림으로 오셨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김 변호사의 물음에 춘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가족들이 제가 돈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아, 그러시군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족의 진심을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고. 춘식은 놀랐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가요? 네, 특히 갑작스럽게 큰 돈을 얻게 된 분들은 가족들의 반응을 지켜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춘식은 안도했습니다. 자신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요. 30년 전 시골 땅 보상금도 따로 관리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춘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했다고요? 네, 당시 재개발로 받으신 보상금 일부를 안전하게 투자해 두셨다고 하시면서요.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과 투자 내역입니다. 30년 전 받으신 보상금을 꾸준히 불려서 현재 약 2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춘식은 입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이런 재산이 있었다니. 그럼 제가 지금 총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건가요? 건물 두 채와 현금, 투자금을 합치면 약 90억 정도 됩니다. 90억? 춘식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000원 때문에 고민하던 자신이 90억의 부자였다니. 변호사님, 그럼 제가 왜 이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할까요? 아마도 당시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당첨에다가 건강 문제까지 겹치니까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올바른 판단을 하셨던 거죠. 가족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춘식은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의식적으로라도 가족들을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 때문에 좋아하는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럼 제가 일부러 가난하게 산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회장님께서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이 돈은 진심 있는 사람한테만 주겠다고요. 김 변호사의 말에 춘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셈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지금 상황은 어떠신가요? 가족들이 회장님을 잘 모시고 있나요? 김 변호사의 질문에 춘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춘식은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언론에 이 이야기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70억 로또 당첨자가 가족들에게 시험당했다는 내용으로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이제 진실을 알려야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요. 춘식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 기자를 섭외해서 인터뷰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춘식은 법무법인을 나서며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90억이라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기쁨보다는 가족들에게 실망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춘식은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오랜만에 푹신한 침대와 따뜻한 방에서 지내니 몸도 마음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뀌겠구나. 춘식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아들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춘식은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주요 언론사에 연락해서 독점 인터뷰를 성사시켜 놓았거든요. 회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이제 모든 걸 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기자가 춘식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춘식 회장님. 오늘 용기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춘식은 카메라 앞에서도 의연했습니다. 먼저 로또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70억이라는 거액에 당첨되신 기분이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셨다고요? 춘식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당첨 당시 건강상 문제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투자하고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했거든요. 왜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셨나요? 기자의 질문에 춘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30년 전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모든 땅을 팔아서 세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 실패로 빈털터리가 되었죠. 춘식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아들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플 때 아들들의 반응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진정한 효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큰아들 집에서 2달 동안 지냈는데 처음에는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집안일을 도와드려도 고마워하기보다는 귀찮아했고 명절에는 아예 요양원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춘식은 가장 아팠던 순간을 얘기했습니다. 명절 때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부친 전이 두껍다며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술 마시고 복권 사는 걸 비난하며 요양원에 가라고 했죠.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오신 건가요? 며느리가 직접 요양원을 권했습니다. 생활비가 부담된다고 하면서요. 둘째와 막내는 핑계를 대며 저를 피했고요. 결국 제가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기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이미 9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로또 당첨금 70억과 30년 전 받은 재개발 보상금을 투자해서 불린 20억까지 합치면 90억 정도 됩니다. 30년 전 보상금도 숨기고 계셨던 건가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들이 제 돈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춘식의 인터뷰는 감동적이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들들에게 실망했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건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뉘우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재산을 나눠줄 생각입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앞으로는 저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면 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춘식은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숨겨왔던 비밀을 모두 털어놓으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셨습니다. 기자도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KBS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70억 로또 당첨자가 30년간 숨겨온 충격적인 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는 깔끔한 양복 차림의 춘식이 나타났습니다. 가족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 일부러 가난하게 살았다는 자막과 함께 춘식의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90억 재산가 허름한 원룸에서 생활이라는 헤드라인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시각 성훈의 집에서는 온 가족이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 아버지 닮지 않았어? 정희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설마. 성우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춘식의 이름이 나오자 온 가족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춘식 70세는 30년 전 재개발 보상금과 최근 로또 당첨금을 합쳐 9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머, 진짜 아버님이잖아.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아버지가 90억이라고?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박 씨는 가족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가난하게 생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족들로부터 요양원 입소를 권유받으며 집을 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화면에서는 춘식이 직접 증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생활비 부담된다며 요양원을 권했습니다. 아들들도 모두 저를 피했고요. 춘식의 담담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우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정희도 마찬가지로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90억짜리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고? 온 가족이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성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둘째 성민이었습니다. 형, 뉴스 봤어? 아버지가 정말 90억 부자라고? 나도 지금 보고 있어.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건지 알겠어? 이어서 막내 성우도 전화했습니다. 형들,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 얘기가 다 나왔어요. 세 형제는 모두 패닉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이 90억 부자인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온 국민이 알게 된 거였으니까요. 뉴스가 나간 그날 밤 성호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90억 부자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기자들의 질문에 성호 가족은 집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난리였습니다. 효도는커녕 돈도 모르고 내쫓았네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죠.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성우예요. 응, 성우야. 춘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 이제 알겠냐? 춘식의 말에 성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모시겠습니다. 제대로 모시겠어요. 하지만 춘식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성우야,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며칠 후 둘째 성민과 막내 성우도 각각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춘식이 머물고 있는 호텔 로비에서 세 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세 아들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얘들아, 고개 들어라. 춘식은 아들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미운 건 아니다.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성민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성우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춘식은 아들들의 눈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냐? 돈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니고. 아니에요, 아버지. 뉴스를 보고 나서 정말 후회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았어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춘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릴게요. 앞으로는 나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돈이 있고 없고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라.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아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은 너희가 나눠 가져라. 하지만 그 돈으로 꼭 의미 있는 일을 해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 몇 달 후 춘식은 새로운 집에서 새 아들과 며느리들, 손주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가족이 돌아가면서 춘식을 모셨습니다. 춘식의 생일날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버님, 이번엔 제가 전을 부쳐드릴게요. 정희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희야. 하지만 두껍게 붙여도 괜찮다. 춘식의 말에 정희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버님,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식사 시간에 성우가 술잔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먼저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철없었어요. 성민도 잔을 올렸습니다. 막내 성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절대 요양원 같은 말 안 할게요.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까지 저희가 모실게요. 춘식은 아들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얘들아, 사실 나도 좀 심했나 싶다. 하지만 너희들이 변한 모습을 보니 다행이다. 춘식은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싶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란다. 그날 저녁 춘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90억보다 값진 건 이놈들이 변한 마음이지. 창밖으로 보이는 가족들의 웃는 모습을 보며 춘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들도 이제는 춘식을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아버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버님, 오늘 날씨 좋으니까 산책하실까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춘식은 가끔 복권방에도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로또를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러 갔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니. 아니야, 그냥 가족들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훗날 춘식은 자서전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90억을 가졌지만 사랑이 없었을 때는 가장 가난했고 지금처럼 가족의 진심을 확인했을 때가 가장 부유합니다. 춘식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춘식은 이제 진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